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아주대 이지숙입니다. 그 주제를 보시면 저는 소아소생술 그리고 신생아소생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는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성인의 BLS 하시고 ACLS 하시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이 작다 그래가지고 소아 신생아를 같이 주제를 주셔서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꼭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20년, 21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가이드라인이 각각 발표가 되는데요. 성인하고 달리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각국의 가이드라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요. 22년, 23년 일코 서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아 강의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소아는 작은 성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소아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인데 또 신생아를 전담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신생아는 작은 소아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주제를 이렇게 소아 성인 같이 묶어놓은 걸 신생아 학회에서 보시면 좋아하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현장에서는 이제 NRP를 해야 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 NRP의 특성상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주로 많은 부분들은 소아소생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아소생술 자주 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게 성인 가이드라인보다는 좀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간단히 보면 이제 일반인 구조자에 의한 소생술인데요. 성인하고 CAB로 시작하는 시퀀스는 똑같고 일반인에 있어서는 이제 펄스 확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없이 소아는 원래 15대이냐 30대이냐 이게 되게 일반인들한테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다 30대 2로 BLS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BLS 일반인에게는 똑같고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에게 있어서는 이제 한 명이 하느냐, 두 명이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30대 2로 할 것인지 15대 2로 할 것인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 내에서 하는 의료인의 소생술에 있어서는 이제 펄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혼자 할 때는 30대 2로 하지만 다른 구조자가 오게 되면 가슴 압박과 인공환기의 비율을 15대 2로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2인이 할 경우에 이제 15대 2로 바꿔가지고 하게 되고 나머지 제세동기를 사용한다든지 뭐 2분의 간격마다 펄스를 확인하는 것은 성인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팔스 ALS에 대한 플로우그램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KACPR에서 21년에 발표된 플로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아하에서 발표한 20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15년하고 비교를 해서 20년 가이드라인이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호흡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드밴스 에어웨이가 있을 때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뒷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제세동의 에너지를 케이지당 2줄 쓰고 도주 에스컬레이션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들은 국내 지침이나 미국의 지침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 20년, 21년에서 좀 바뀌었다고 하면 에피네프린 사용하는 것을 ASAP라고 되어 있죠. 이제 리뷰를 해봤을 때 5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이 투여된 환자에게 있어서 아웃컴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원내에서 특히나 이런 넌샤커블 리듬의 심정지에게 CPR을 할 경우 에피네프린을 가능하면 빨리 첫 번째 도즈를 투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량이나 다른 사용해야 되는 약물은 2015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축인 ERC의 가이드라인도 한번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RC의 가이드라인은 2021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2015년, 10년 계속해가지고 좀 큰 차이라고 하면 레스큐 브리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의 심정지의 원인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호흡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ERC에서는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좀 빨리 해주고 많이 해주는 거에 대해서 포션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환자의 BLS 플로우를 보시면 아이가 호흡을 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되면 5번의 레스큐 브리딩을 먼저 해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도 애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고 생명의 징후가 없다고 하면 15번의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ERC에서는 일반인이던 일반인이 아니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을 그냥 15대 2로 동일하게 권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소아 심폐소생술에 대해 가지고 트레이닝이 되지 않고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만 교육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냥 30대 2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0대 2가 맞은가 15대 2가 맞은가 어떤 것이 사실 환자에게 더 적합한 좋은 아웃컴을 만들 수 있는 레이쇼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uncertain이라고 되어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거를 expert opinion으로 낸 것들을 뒤집을 만한 다른 에비던스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30대 이루 하는데 소아 환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흡과 관련된 심정지가 많기 때문에 15대 이루 2인 이상의 구조자, 그다음에 스킬드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해진 지침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체스트 컴프레션 메소드에 대해 가지고 2020년, 21년 조금 이렇게 바뀌는 사항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소아 심정지에 있어서 인펀트, 우리가 12개월 미만 1세 이하의 10kg 이하의 아이들을 인펀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에게 가슴 압박하는 방법이 이제 손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기로는 1인 구조자일 때는 투핑거 컴프레션을 하는 거고 2인 구조자일 때는 투썸 엔서클링 메소드로 한다라고 많이들 연습하시고 BLS 과정에서도 그렇게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 2010년에 그렇게 아에서 지침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요. 2020년도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조금 조심스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레코멘데이션 레벨 1이고요. 에비던스 레벨은 물론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인펀트에 대해서 싱글 레스큐어인 경우 과거에는 투핑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 2020년에서는 이제 싱글 레스큐어여도 투핑거 또는 투썸 엔서클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2인의 구조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썸 엔서클링 메소드로 컴프레션을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아하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바꾸려고 그러면 이게 프로스펙티브 RCT거나 아니면 휴먼 데이터여야지 그 가이드라인을 바꾸는데 에비던스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지만 소환자들에게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 투핑거하고 투썸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는 없습니다. 대부분 애니멀 스터디거나 아니면 마네킹 스터디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투썸 엔서클링으로 했을 때 환자의 컴프레션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술자의 피로도 이런 것들이 있어 더 양호한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조금 변경이 됐고요. 2020년에서 보시면 ERC에서는 21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인펀트다 하더라도 투썸 엔서클링을 좀 더 프리퍼런스 메소드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싱글 레스큐어가 투썸 엔서클링을 잘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BLS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 투핑거 메소드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다 BLS 트레이닝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펀트에게 현장에서 CPR을 하신다 그러면 투핑거 컴프레션, 투핑거보다는 투썸 엔서클링 메소드를 시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큰 이슈는 그 어드밴스드 에어웨이가 있을 때 컴프레션 레이트에 대한 이야기가 2020년 아에서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박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인투베이션을 하거나 뭐 스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디바이스가 있을 경우 컨티뉴어스 체스트 컴프레션을 이제 분당 100에서 120회 하게 되어 있죠. 그때 원래 벤틸레이션의 횟수는 성인하고 동일하게 분당 10회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몇 회의 벤틸레이션이 더 효과적인지 소아의 데이터는 없지만 아무래도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환자의 ROSC 찬스를 늘리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함풀한 에비던스들이 과학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성인의 CPR, 소아의 CPR을 균일하게 함으로써 시술자, 시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임플리멘테이션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성인하고 동일하게 10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년에 이거를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분당 10회 벤틸레이션이 아니라 2에서 3초에 한 번, 다시 얘기하면 1분에 20에서 30회 정도의 벤틸레이션을 하라고 권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결과를 그 레코멘데이션을 만드는 데는 한 개의 클리니컬 스터디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뭐 피글렛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멀 스터디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요 환자에게 대상으로 되었었던 프로스펙티브 멀티 센터 스터디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PICU에서 진행했었던 다기관 연구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19세 이하의 영아 또는 소아가 ICU에서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1분 이상 CPR을 시행한 경우를 일론시켰습니다. 결과에서 보시면 이제 47명으로 다기관 연구이기도 하고 연구 기간 자체도 5년 전후로 꽤 길었었는데 인롤된 환자 자체가 47명으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ETCO2를 통해서 환자의 레스피레이션 레이스를 추출한 거지 그 환자에게 뭐 어떤 그 컴패리터나 아니면 인터벤션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CPR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환자에게 분당 몇 회의 벤틸레이션을 시행했는지를 가지고서 서바이벌 아웃컴, 그 다음에 서바이벌 디스차지를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
환자 수가 적기는 했지만 이제 생존 퇴원을 보였었던 환자군에 있어서 분당 민 벤틸레이션 레이시 33회로 좀 빨랐었고요. 그리고 그 생존 퇴원을 하지 못했던 환자군들은 26회로 조금 다소 낮았었습니다. 사실 아하에서 분당 10회의 벤틸레이션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하지 말 것을 굉장히 강력히 권고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1세 이상 미만일 경우에는 30회 이상은 굉장히 과한기니까 절대로 넘지 않게 주의를 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세 이후에도 25회 이상의 벤틸레이션은 하이퍼 벤틸레이션, 굉장히 하이 벤틸레이션 레이시라고 이렇게 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들의 결과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굉장히 빠른 호흡 환기 속도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들 이상으로 환기를 했을 때 환자가 서바이벌 디스차지 하는 레이시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이 환자군들을 1세 미만과 그다음에 1세 이후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제 AUC 값이 한 0.7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컷업 밸류를 잡으면 옵티멀 벤틸레이션 레이시 한 30회 가까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큐브 스플라인 아날리시스로 봤을 때도 1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한 30에서 50회 사이에 벤틸레이션을 했을 때 서바이벌이 제일 스테이블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1세 이후의 환자에서는 이제 AUC 값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25회 정도 벤틸레이션이 계속 그 서바이벌 하는 데 있어서 옵티멀한 값으로 설정이 되었고, 큐빅 스플라인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도 20에서 한 40회 사이에 벤틸레이션 레이스를 가졌을 경우 환자의 서바이벌이 제일 좋은 것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세를 기준으로 해서 1세 미만에서 30회, 그다음에 1세 이후의 환자에게 25회 이상은 굉장히 하이 벤틸레이션 레이시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하이 벤틸레이션을 했던 군과 하이 벤틸레이션을 하지 않았었던 환자로 나눠가지고 아웃컴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이 벤틸레이션이니까 이렇게 빨리 벤틸레이션 시키면 안 됩니다. 30회, 25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자군에서 ROSC라든지 서바이벌 디스차지, 그다음에 서바이벌 환자에게서 뉴럴로직 아웃컴이 훨씬 더 오주 레이쇼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임상 연구 하나, 그다음에 그 피글렛을 대상으로 했었던 애니멀 스터디 하나를 통해서 아하에서 지침을 그렇게 바꿔서 인투베이션이 돼 있는 환자에게는 환기의 속도를 좀 빨리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그 유럽에서 발표된 ERC에 보면 ERC에서는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벤틸레이션의 속도를 성인하고 똑같이 근당 분당 10회 이렇게 일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그 피지올로직한 레스피레토리 레이스를 고려해서 인펀트에게는 25회, 분당 25회의 벤틸레이션, 그리고 1에서 8세 사이에는 분당 20회, 그 다음에 8에서 12세에서는 분당 15회, 그다음에 12살이 넘어가는 애들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분당 10회의 벤틸레이션 할 것을 권해서, 사실 이게 연령대별로 CPR을 하면서 우리가 분당 100회를 채우고 120회로 컴프레션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벤틸레이션 레이까지도 이렇게 나이별로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지 된다라는, 좀 실제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거나 뭔가 이렇게 오디터리 피드백이 있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지침이 되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그런 임상 연구 그리고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20년, 21년 지금 지침으로는 아하에서는 분당 20에서 30회 벤틸레이션 정도를 시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ERC에서는 연령에 따라 가지고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할 것. 그다음에 이제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는 21년에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그때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연구를 리뷰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성인하고 같은 그냥 분당 10회로 이렇게 해져 있지만 아마 이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런 연구들이 리뷰가 되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도 이런 소아 환기의 지침을 조금 변경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년, 23년 시스테마틱 리뷰 아니면 에비던스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는 시스테마틱 리뷰 2개가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CME, 국내 저널인 CME 8월 달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KCPR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오픈을 시킨 게 이제 올해 8월에 발간이 됐고요. 이제 소아 환자에게 있어가지고 AD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효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보면 1세, 12세, 18세 이하 연령별로 굉장히 다양한 스터디들을 비교를 하였었고, 아웃컴도 하스피탈 디스차지 아니면 굿 뉴럴로직 아웃컴 등을 가지고서 비교를 했었습니다. 사실 데이터들이 굉장히 다 헤테로지너스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자 했었던 포인트들 조금씩 달라서요. 결국 레코멘데이션은 1세 이후에
소아 환자에게서는 AD 사용을 권한다. 근데 그 환자들에게도 소아에게 꼭 반드시 소아 걸 쓸 것이냐, 성인 AD를 쓸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조금 부족합니다. 하지만 1세 이후의 환자에게 AD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소아 걸 쓰겠지만 소아께 아니더라도 성인 환자 것을 사용할 것을 권한다 정도로 굉장히 약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1세 이하의 영아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2015년에 가이드라인 나올 때 1세 이하의 환자에게도 AD가 없다고 하면 성인 AD라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한 줄이 실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6개월짜리 아이의 케이스 레포트를 가지고서 2015년에 그런 지침을 되게 조심히 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아이가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였는데 성인 AD를 사용해가지고 ROSC가 되고 서바이벌 디스차지 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2015년에는 그렇게 지침을 만들었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로 1세 이하의 아이에게 AD 사용에 대한 연구들이 별로 없어서 22년 시스테마틱 리뷰를 통해서는 1세 이하에서 지침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없고 뭐 스터디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나에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건 소아용, 소아용이 없다 그러면 성인용도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PEWS, Pediatric Early Warning Score 시스템이죠. 요거에 대해 가지고 환자의 아웃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스테마틱 리뷰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병원에 따라서 이 PWS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의 자원이라든지 인력에 따라 가지고 구성을 하는 스코어의 구성을 하는 세부치 비율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뭐 RRT, Rapid Response Team이라는 분들이 같이 그 시스템에 포함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이제 그냥 이런 스코어링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모탈리티라든지 환자에게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 그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환자가 굉장히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엔드포인트로 해가지고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스터디들을 혼재해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이런 PWS를 사용한 게 이렇게 환자한테 굉장히 안 좋은 아웃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좋았다 이런 연구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대부분 이런 PWS를 사용을 했을 때 모탈리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CPR 발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환자에게 임상적으로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트렌드를 보인다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권고사항은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PWS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설명 자체도 병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스코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구성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병원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23년에도 시스테마틱 리뷰가 2개가 있었고요. 이게 아마 10년 10월쯤 되면 아마 리서테이션지에 발표가 될 것 같고 제가 리뷰를 했던 건 이제 프리프린트 된 형태의 논문을 보고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소환자에게 있어서도 이 CPR을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아웃컴을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고 21년에 이렇게 권고가 됐었습니다. 원내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 이제 컨벤셔널 CPR을 해서 별로 회복이 없고 반응이 없을 경우에 이런 환자에게 에크모를 이 CPR을 고려할 수 있겠다. 단 대신에 모든 병원에서는 아니고 이 CPR을 시행할 수 있는 장비, 팀이 충분히 숙련돼 있고 임플리멘테이션이 원래 돼 있는 병원이라고 하면 해볼 수 있겠다 정도 권고를 했었고요. 이후에서 이제 23년에도 리뷰를 해봤지만 스터디들이 굉장히 헤테로제니스하고 스탠다이제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21년의 결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컨벤셔널 CPR을 해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는 IHCA 환자 중에서도 그냥 그 병원에서 이제 에크모 팀이 늘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활성화시키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년에 이제 많은 시스테마틱 리뷰들이 ROSC 이후 환자의 굿 뉴럴로지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을 분석하는데 페이퍼의 분량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도 소아환자의 포스트 CPR 케어를 하는 의사로서 와 이게 굿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보호자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나도 이렇게 희망 고문 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릴 수도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사실 이전에 있었던 리뷰나 논문들에서는 이제 환자에게 푸어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리뷰를 한 거는 굿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들을 분석을 하기로 하였었고요. 대신에 이제 센시티비티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포지티브 폴스 레이시 한 30%보다 더 넘는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부정확한
그런 아웃컴을 예측 지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센시티비티가 아무리 높아도 false positive rate이 30%가 넘는 데이터들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다 뺐습니다. 이 30%의 근거는 모릅니다. 왜 30%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이걸 리뷰하는 그 리뷰어들의 컨센서스에 의해 가지고 30%로 해서 이제 데이터들을 뽑았고요. 프로그노스틱 테스트를 임상적인 사인이라든지 블러드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그 브레인 EEG를 통해서 보이는 파인딩들, 그리고 브레인 이미징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결과들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 리뷰는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아주 저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 보면 싱글 스터디로, 싱글 테스트로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봐라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이제 클리니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는 우리가 환자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는 퓨필 라이트 리플렉스라든지 GCS 스코어링, 그다음 모터 리스폰스 스코어링, 그다음 브레인스템 리플렉스에 대해 가지고 연구들을 리뷰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퓨필라리 라이트 리플렉스를 ROSC 이후 12시간 이내 환자가 퓨필라리 라이트 리플렉스가 프롬프트 하다 그러면 얘는 좀 깰 수 있겠다.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값을 제한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레코멘데이션 수준은 낮습니다. 그 이외에 뭐 GCS 스코어라든지 GCS 모터 스코어를 사용하는 것은 레코멘데이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브레인스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환자의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을 것인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퓨필러리 라이트 리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세데이션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저체온으로 체온을 낮춰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평가하는 그 의료진의 블라인드니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컨트롤된 다음에 다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트 베네핏을 따져봤을 때 이게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검사들은 아니잖아요. 의사가 그다음 간호사가 옆에서 환자 베드사이드에서 반복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기 때문에 에비던스가 이렇다고는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볼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바이오마커 같은 경우 락테이트, 폐아, 그다음에 우리가 S백이나 뭐 NS, MVP 같은 테스트들을 지표로 늘 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 가지 테스트로는 알 수가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바이오마커들에 대한 논문을 분석해 본 걸까? 하나는 이제 12시간, 12시간 이내에 플러즈 락테이트 레벨이 2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이 환자의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뭐 락테이트 클리어런스라든지 아니면 ROSC 이후의 폐하 그리고 이런 뉴럴로직 바이오마커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아직 군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하는데 예우인제로 사용하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EG도 굉장히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툴인데요. 2015년에는 7일 이내에 EEG를 한번 뉴럴로직 아웃컴 평가를 위해서 사용해 볼 것을 권한다 정도였었고 23년에는 여러 가지 EEG 시행했던 시기, 그다음에 EEG의 여러 가지 파인딩들에 대한 스터디들을 같이 리뷰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일주일 이내에 EEG를 해보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보다는 EEG를 시행해야 되는 시기를 72시간 안쪽으로 조금 당겨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환자에게 보이는 EEG의 피처가 슬립 스핀들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노멀 백그라운드로 보이는 이런 EEG를 보인다 그러면 이 환자의 뉴럴로직 아웃컴이 좀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꾸로 환자에게 뭐 클리니컬 시저가 없다. 아니면 이 환자가 스테이투스가 아니다. 그래서 얘가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겠다 이렇게 석단할 수는 없고 반대로 이 환자에게 버스트 서프레이션이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플랫 EEG를 보인다고 해서 이 환자는 푸어 아웃컴을 보일 거야 이렇게 속단할 수 없으니 좀 조심스럽게 판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SSEP에서 N2NE를 성인 환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환자 데이터에서는 이 N2NE가 갖는 밸류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 이미징도 저희가 CT나 MRI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한 72시간에서 2주 이내에 찍는 MRI가 정상이라고 하면 환자의 군 뉴럴로직 아웃컴을 예측할 수 있으나 그 외에 CT가 정상이라든지 뭐 도플러 이런 것들을 환자의 아웃컴을 예측하는 인자로 사용할 것은 아직 에비던스가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검사들을 시행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3년에 에비던스 업데이트가 된 2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소환자들에게는 AED가 아니라 체중당 계산한 디피브레이션 에너지 도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K당 2줄로 첫 번째 에너지를 주고 그 다음에 도주 에스컬레이션을 해서 K당 4줄, 6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맥시멈이 성인 도주에 넘지 않게끔 권을 하고 있고요. 이와 달리 ERC에서는 처음부터 K당 4줄을 줄 것을 권하고 있고 그 다음 삭도 K당 4줄 이런 식으로 한 5번 줘보고 환자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K당 8줄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하는 걸로 약간 시스템이 다릅니다. 과연 2줄이 맞냐 4줄이 맞냐 도주를 계속 올리는 게 맞냐 그렇지 않은 게 맞냐 여기에 대해서도 에비던스가 명확히 별로 없습니다. 스터디가 별로 없지만 지금 20년에 리서스테이션에서 나온 논문을 가지고서 이제 에비던스 레벨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원내에서 진행됐었던 ICH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환자 중에서 이제 인덱스 페이션트를 12살 미만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누고 18세 미만으로 나눠가지고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처음에 줬었던 에너지 도즈를 아하에서 제시하는 K당 2줄의 포커싱을 맞춰서 2줄로 준 군, 그 다음에 2줄이 아닌 군하고의 아웃컴을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서 레인지가 1.7에서 2.5줄이 되는 거는 매뉴얼 디피필레이터를 사용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줄 미만의 에너지는 1씩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줄 사이에는 5줄씩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0 이상부터는 10줄씩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애들이 계산하다 보면 얘 13줄인데 그럼 줄 게 없어요. 그럼 이제 15줄로 올려서 주고 아니면은 원래 계산한 에너지보다 바로 윗단계로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KH당 2줄에 해당되는 도즈의 레인지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로 받고 이거보다 적은 군, 많은 군을 나눠서 세 군의 아웃컴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 환자의 서바이벌 디스차지에 대해 가지고 어저스터드 오드 레이쇼를 봤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적법 2줄, K상 2줄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준 환자를 레퍼런스 그룹으로 했을 때 이제 12세 미만에서는 그거보다 더 적거나 많은 에너지를 줬을 때 서바이벌 디스차지의 오즈가 0.64로 확연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18세 이하로 소아청소년과 연령을 전체를 퉁쳐가지고 봤을 때도 어저스트 오즈가 0.83으로 K상 2줄을 준 것보단 그거보다 적게 많게 줬었던 환자에게 생존 퇴원이 낮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니셜 리듬이 VPB였었던 환자군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도 이제 에너지를 많이 주었었던 그룹에서 이렇게 생존 퇴원의 오즈가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2줄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줬었던 환자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도 K당 2줄 범위에서 준 환자들보다 이제 생존 퇴원이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침을 가지고서 그 에비던스 레벨 업데이트 자체를 소아의 퍼스트 에너지는 K상 2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 논문의 다음 해 리서스테이션에서 이제 21년에 이런 레터가 하나 더 발표가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웃 오브 하스피탈 케이스에서 AED 사용을 했었던 굉장히 스몰 스터디 2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앞선 2020년 연구를 같이 분석해가지고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AED를 성인 걸로 쓰거나 아니면 소아용 AED인데 30줄 패드, 40줄 패드를 썼었던 21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고 환자의 체중당, 이니셜 에너지랑 민 에너지 도즈를 나눠가지고 봤을 때 이제 이렇게 페디아트릭 에너지 쓴 게 초록색이고요. 파란색이 성인 패드를 사용을 했었던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서바이벌 어드미션이 됐었던 그룹에서 보면 이렇게 에너지가 2줄보다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30초 샥을 주고 30초 이후에 ROSC가 유지됐었던 환자들을 봐도 이렇게 에너지를 좀 적게 줬었던 그룹에서 소아 에너지를 써서 K상 2줄보다 좀 적게 줬었던 그룹들에서 이제 생존 퇴원이라든지 60초 이후에 ROSC가 되는 찬스가 조금 더 높은 걸로 볼 수는 있지만 케이스가 워낙에나 작고 샘플 사이즈에서 이렇게 간격이 데이터는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P값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건 앞서 2020년 IHC에서 본 것처럼 OHC에서도 아에서 얘기한 것처럼 K당 2줄 정도만 주는 게 맞을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저널, 같은 호에 이제 이런 에디토리얼이 또 에디터에게 레터가 실렸고요. 우리 아직 잘 모른다. 이 소아에게 K상 2줄이 맞을지 2줄보다 적은 게 맞을지 큰 게 맞을지 잘 모르니까 RCT를 해봐야지 알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레터가 실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에비던스 업데이트는 이제 소아 환자에게 CPR 하는 동안에 에프린을 얼마나 자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연구들이 있어서 에비던스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에피네프린을 3에서 5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를 주면 제일 우리가 노리고자 하는 효과는 CPP를 올리면서 ROSC 찬스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3에서 5분이지만 선생님들 하시는 것처럼 2분마다 리듬을 하면 4분마다 에피네프린을 주는 것처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에서 5분이라는 건 애니멀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정한 거고요. 실제로 얼마마다 에피를 주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클리니컬 데이터는 굉장히 부족하고 성인 데이터, 소아 데이터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많이 다른 상태입니다. 2023년에 에비던스 업데이트를 한 거는 이제 21년에 발표가 됐었던 논문이고요. 원내에서 이제 했었던 환자들이고, 과거의 에피네프린 도즈 간격에 대한 시간 간격에 대한 것들은 처음 에피 주고 CPR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재서 그 사이 에피 몇 번 들어갔는지를 가지고서 그냥 대략적으로 나눠서 에스티메이션을 해본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이 저자들은 병원 내에서 첫 번째 에피 들어간 거, 두 번째 에피 들어간 거 각각을 시간 타임을 다 재서 그게 2분 미만으로 줬느냐 아니면 2분보다 더 긴 텀을 두고 줬느냐를 가지고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얘기하는 건 2분 미만으로 에피를 줬던 군을 프리퀀트 에피라고 얘기를 했고 2분보다 더 넓은 간격으로 에피를 준 그룹을 넌 프리퀀트 에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트하게 에피네프린을 줬었던 환자들에게 있어서 서바이벌 디스차지라든지 ROSC, 그다음에 뭐 생존 퇴원 시에 뉴럴로직 아웃컴이 좋았었던 그런 모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프리퀀트하게 에피를 줬었던 환자군에 있어서 CPR의 총 시간도 굉장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는 1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것으로 돼 있어서 CPR을 하면서 10분 안쪽이라고 하면 에피네프린 더 프리퀀트하게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문에 이제 에디토리얼로 논문이 실렸고요. 과연 이게 맞을까?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보시면 다른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에서는 오히려 에피네프린을 8에서 10분 이렇게 굉장히 긴 텀으로 줬을 때 짧게 지금 주라고 했었던 그 레퍼런스 간격으로 줬던 것보다 생존 퇴원이 오히려 더 좋아지던데 이렇게 했었던 논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디토리얼에서 여러분도 아시는 이 캘러웨이 선생님이나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환자에 따라서 어레스트 코즈가 다르고 어레스트 발생으로부터의 시간도 다른데 그걸 일률적으로 3분이다, 4분이다, 8분이다, 2분이다 얘기하는 건 좀 어렵고 환자에게 맞춰서 CPR을 하는 상황에서 그 에피를 주고 난 다음에 다이아스톨릭 BP라든지 이런 파라미터들을 좀 고민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로 단정 짓기엔 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네오네이탈 리서스테이션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RP는 선생님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신생하면 무조건 NRP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NRP는 뉴리본을 위한 그런 CPR이 되겠습니다. 뉴리본이라고 하면 자궁 내에서 렁에 플루이드를 가득 채우고 있던 애들이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면서 그 플루이드를 내보내고 공기를 채워나가는 그런 트랜지션에 있는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출생 직후에 숨을 못 쉬고 있는 아이들 아니면 그 NICU에서 아직 퇴원을 못하거나 NR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CPR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분만 직후의 아이가 아니라 그러면 20일짜리 신생아, 25일짜리 신생아다 하더라도 NRP를 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85% 정도는 자기 스스로 숨 잘 쉬고 잘 울고요. 한 10% 정도는 닦아주고 자극을 주면 잘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CPR을 해야 되는 상황은 현장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NRP는 2015년, 20년 크게 바뀌지 않았고 미국과 우리나라 지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한 건 환자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60초 이내에 양압한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에게 양압한기 30초를 했는데도 레이트가 60회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체스트 컴프레션을 빨리 시작하게 하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ERC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비슷하고요. 이후에 이제 에비던스 업데이트나 시스테마틱 리뷰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제 코드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하트레이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드 매니지먼트는 이제 환자 분만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30초 정도 아하에서는 미수가가 아니라 그러면 딜레이드 코드 클램핑을 하는 게 환자의 뭐 아네미아를 예방하고 하는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ERC에서는 환자의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냥 건강하다 그러면 60초 정도 지연 후 코드 클램핑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환자 상태가 아니면 이 코드 클램핑 직시하고 리서스테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트레이시 뭐 60회 미만, 100회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신생아의 하트레이트는 이 아이의 컨디션을 반영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서스테이션을 어느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될지 중요한 크루가 되는 것이라 어떻게 하트레이트 모니터링을 했을 때 제일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리뷰들이 굉장히 많고요. 2015년에 아하에서는 ECG를 붙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뭐 과거에는 코드도 만져보고 청진도 해보고 막 이러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ECG를 붙이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2022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ECG를 붙이는데 만약에 ECG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청진과 펄스 옥시미터를 같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리뷰를 통해 가지고 같은 제안을 하고 있고 ERC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ERC에서는 청진과 세츄레이션 모니터를 우선적으로 하고 ECG는 있다고 하면 추가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스턴 컴프레션 테크닉 자체는 아까 소아 인펀트에서는 투썸이냐 투핑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신생아에서는 그 전부터 투썸 앤서클링 메서드로 컴프레션을 하게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아가 사실은 CPR이 잦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나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늘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에비던스들이 굉장히 없는 이유가 환자 수가 적다라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멀티센터 스터디가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소아심정지 환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멀티센터 스터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